이번에 소개드릴 책은 알랭드 보통의 여행 에세이, 여행의 기술입니다. 이 책은 구성이 참 특이한데요. 어느 장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안내자가 있습니다. 저자는 현재 그 장소를 여행하고 있지만 그 안내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그곳을 여행했던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행의 기술 첫 에피소드 출발로 시작해 봅니다. 장소는 런던 해머스미스와 바베이도스고요. 안내자는 소설가 J.K. 위스망스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위스망스의 소설 거꾸로의 주인공인 데제생트 공작입니다. 위스망스는 데제생트 공작이 파리 교회의 드넓은 별장에 혼자 산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추하고 어리석은 모습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 좀처럼 나다니는 법이 없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일찍 런던을 여행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치솟는 바람에 스스로도 놀라게 된다. 그런 욕망은 난로가에 앉아 디킨스를 읽고 있을 때 찾아왔다. 그 책을 읽자 영국인의 삶의 모습들이 떠올랐으며 그 생각을 한참 하다 보니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강렬해지기 시작했다. 런던으로 출발하기 전 그는 책방에 들러 베데커의 런던 안내를 한 권 샀다. 데제생트는 그 책에 간결하게 묘사된 런던의 볼거리를 읽으며 달콤한 백일몽에 빠져든다. 그러나 기차를 탈 시간이 다가오면서 그와 더불어 런던에 대한 꿈이 현실로 바뀔 시간도 다가오면서 데제생트는 권태에 사로잡혔다. 실제로 여행을 하면 얼마나 피곤할까. 역까지 달려가야 하고 기차에 올라타야 하고 익숙하지 않은 침대에 누워야 하고 약한 몸의 추위를 느껴가며 베데커가 그렇게 간결하게 묘사한 볼거리들을 찾아 움직여야 하고 그렇게 그의 꿈들은 더럽혀졌다. 의자에 앉아서도 아주 멋진 여행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움직이며 다닐 필요가 뭐가 있는가. 런던의 냄새, 날씨, 시민, 음식, 심지어 나이프와 포크까지 다 주위에 있으니 나는 이미 런던에 와 있는 게 아닌가? 거기 가서 새로운 실망감 외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인가? 데제상트는 탁자에 앉은 채 생각했다. 나의 유순한 상상력이 알아서 갖다 바치는 광경들을 거부하고 늙은 멍텅구리들처럼 해외여행이 필요하고 재미있고 유용할 것이라고 믿다니 내 정신이 잠시 착란을 일으켰던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데제생트는 선술집을 떠나 트렁크, 짐보따리, 대형 여행가방, 바닷가일개, 우산, 지팡이와 더불어 그의 별장으로 돌아가는 첫 길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집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여행의 현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익숙하다. 나는 두 달의 기대 끝에 구름 한 점 없는 2월의 늦은 오후에 나의 여행버신 M과 함께 바베이도스의 그랜틀리 애덤스 공항에 착륙했다. 내가 상상한 대로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동안 내가 상상했던 것들과 비교한다면 이것은 뜻밖의 사태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 섬에 대한 나의 생각들은 주로 세 가지 고정된 이미지 주위만 맴돌고 있었다. 첫 번째는 석양을 배경으로 야자나무가 서 있는 해변의 이미지였다. 두 번째는 좌우로 열리는 유리문을 통하여 나무 바닥과 하얀 침대가 들여다 보이는 호텔 방갈로의 이미지였다. 세 번째는 담청색 하늘의 이미지였다. 그러나 막상 도착해보니 광범위한 것들이 자신들 역시 바베이도스라는 말의 울타리 안에 포함될 자격이 있다고 우기고 나섰다. 노란색과 녹색이 섞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로고로 장식된 커다란 석유 보관시설이나 말끔한 갈색 양복을 입은 입국 심사 관리가 들어가 앉아있는 작은 합판 초소가 그런 예였다. 나의 기대 속에서 공항과 호텔 사이에는 진공밖에 없었다. 어쨌든 도착하고 나서 불과 몇 시간 만에 나는 내가 상상하던 방과 결합하게 되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 외에도 많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흔히 잊곤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예술 작품에도 얼마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귀중한 요소들은 현실보다는 예술과 기대 속에서 더 쉽게 경험하게 된다. 기대감에 찬 상상력과 예술의 상상력은 생략과 압축을 감행한다. 이런 상상력은 따분한 시간들을 잘라내고 우리의 관심을 곧바로 핵심적인 순간으로 이끌고 간다. 이렇게 해서 굳이 거짓말을 하거나 꾸미지 않고도 삶의 생동감과 일관성을 부여하는데
이것은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보풀하기로 가득한 현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한편 데제생트가 영국 여행을 가려고 마음먹기 오래전에 보고 싶어하던 나라가 또 하나 있었다. 네덜란드였다. 그는 이 나라가 테니르스, 얀스텐, 렘브란트, 오스타데의 그림을 닮은 곳이라고 상상했다. 그래서 하를렘과 암스테르담을 여행했고 물론 크게 실망했다. 문제는 그림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이 나라를 직접 여행한 경험보다는 네덜란드의 핵심적인 아름다움만 방 몇 곳에 모아놓은 루브르 박물관 네덜란드 전시실에서 보낸 오후 한나절의 경험이 더 강렬하게 다가왔다. 한편 나는 몇 시간 전 크렘 캐러멜을 둘러싼 싸움 이후로 미학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즐기지 못했다. 부드러운 수건, 꽃, 매혹적인 풍경도 소용이 없었다. 어떤 외적인 받침대를 갖다 바쳐도 내 기분은 올라갈 줄을 몰랐다. 그날 오후 선크림과 에어컨 냄새에 눈물 냄새가 뒤섞이는 비참한 상태에 빠져들자 인간의 기분을 지배하는 엄격하고 무자비한 논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름다운 육지의 사진을 보고 그런 웅장함에는 행복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상상했던 순간에는 위험하게도 무시해버렸던 논리였다. 아름다운 대상이나 물질적 효용으로부터 행복을 끌어내려면 그 전에 우선 좀 더 중요한 감정적 또는 심리적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 요구들 가운데는 이해에 대한 요구, 사랑, 표현, 존경에 대한 요구가 있다. 따라서 중요한 인간관계 속에 흥건하게 고여있는 몰이해와 원한이 갑자기 드러나면 우리의 마음은 화려한 열대의 정원과 해변의 매혹적인 나무 오두막을 즐기려 하지 않는다. 아니, 즐길 수가 없다. 네덜란드에 다녀온 뒤 그리고 영국에 가려다가 만 뒤 데제상트는 다시는 해외여행을 시도하지 않았다. 그는 별장에 살면서 여행의 가장 훌륭한 측면, 즉 여행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일련의 물건들로 주변을 꾸몄다. 벽에는 여행사 진열장처럼 채색 인쇄물들을 걸어놓았다. 위스망스의 말에 따르면 데제생트는 상상력은 실제의 경험이라는 천박한 현실보다 훨씬 나은 대체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실제 경험에서는 우리가 보러 간 것이 우리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 때문에 희석되어 버린다. 우리는 근심스러운 미래에 의해 현재로부터 끌려 나온다. 당혹스러운 신체적, 심리적 요구들 때문에 미학적 요소들의 감상은 방해를 받는다. 나는 데제생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했다. 그러나 나 역시 그냥 집에 눌러 앉아 얇은 종이로 만든 브리티시 항공 비행 시간표에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상상력의 자극을 받는 것보다 더 나은 여행은 없을지도 모른다고 느낀 적이 몇 번 있었다. 이어지는 다음 내용은 여행을 위한 장소들에 대하여 휴게소, 공항, 비행기, 기차. 안내자는 샤를 보들레르와 에드워드 호퍼입니다. 여행은 생각의 산파다. 움직이는 비행기나 배나 기차보다 내적인 대화를 쉽게 이끌어내는 장소는 찾기 힘들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과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 사이에는 기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 때로는 큰 생각은 큰 광경을 요구하고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장소를 요구한다. 다른 경우라면 멈칫거리기 일수인 내적인 사유도 흘러가는 풍경의 도움을 얻으면 술술 진행되어 나간다. 샤를 보들레르는 평생에 걸쳐 항구, 부두, 역, 기차, 배, 호텔방에 강하게 끌렸으며 자신의 집보다 여행을 하다 잠시 머무는 곳에서 더 편안함을 느꼈다. 그래서 집에서 우울할 때면 기차나 공항버스를 타고 히스로 공항으로 가 이번 터미널에 있는 전망대나 북쪽 활주로 변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의 꼭대기층에서 비행기가 끊임없이 뜨고 내리는 것을 보며 마음을 달래곤 했다. 공항의 매력이 집중된 곳은 터미널 천장에 줄줄이 매달려 비행기의 출발과 도착을 알리는 텔레비전 화면들이다. 미적 자의식이 전혀 없는 그 모습, 노동자 같은 상자와 보행자 같은 활자는 아무런 위장 없이 자신의 감정적 긴장 상태와 상상력을 자극하는 매력을 드러낸다. 도쿄, 암스테르담, 이스탄불, 바르샤바, 시애틀, 리우,
이 화면들은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에 나오는 마지막 줄의 시적 울림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트리에스테, 추리히, 파리, 화면들에 계속되는 호출, 가끔 커서의 초조한 박동을 수반하기도 하는 호출은 언뜻 단단하게 굳어버린 듯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손쉽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냥 복도를 따라 내려가 비행기에 올라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몇 시간 뒤에 우리에게 아무런 기억도 없는 장소, 아무도 우리 이름을 모르는 장소에 착륙할 것이다. 오후 3시, 권태와 절망이 위협적으로 몰려오는 시간에 늘 어딘가로 보들레르가 말하는 어디로라도 이륙하는 비행기가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기분에 갈라진 틈들을 메우는 것은 즐거운 일 아닌가? 트리에스테, 추리, 파리. 보들레르는 떠나고 도착하는 장소도 사랑했지만 움직이는 기계들, 특히 대양을 가로지르는 배들을 사랑했다. 그는 커다란 배를 보며 거대하고 광대하고 복잡하지만 민첩한 생물, 활기가 넘쳐나는 동물, 인류의 모든 한숨과 야망에 괴로워하며 숨을 몰아쉬는 동물을 생각했다. 커다란 비행기들을 보면 우리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 비행기들 자체가 거대하고 또 복잡한 생물이며 이 생물은 자신의 크기와 대기의 낮은 층의 혼돈에 맞서 고요히 창공을 가로지르며 나아간다. 인생에서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몇 초보다 더 큰 해방감을 주는 시간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이륙에는 심리적인 쾌감도 있다. 비행기의 빠른 상승은 변화의 전형적인 상징이다. 우리는 비행기의 힘에서 영감을 얻어 우리 자신의 삶에서 이와 유사한 결정적인 변화를 상상하며 우리 역시 언젠가는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많은 억압들 위로 솟구칠 수 있다고 상상한다. 고속도로를 제하면 휴게소를 다른 곳과 연결하는 도로는 없었다. 심지어 걸어 다니는 길도 없었다. 이런 지리적인 고립 때문에 식사하는 구역의 고독한 분위기가 더욱 강조되었다. 조명은 무자비하여 창백함과 흠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 유치한 밝은 색으로 칠해놓은 의자들에서는 억지 웃음과 같은 긴장된 명랑함이 느껴졌다. 집단적 외로움과 마주치자 에드워드 호퍼가 그린 유화 몇 점이 떠올랐다. 그의 그림들은 황량함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황량해 보이지는 않는다. 호퍼는 1925년에 처음으로 차를 샀다. 이것을 몰고 뉴욕의 집에서 뉴멕시코까지 갔다. 그 이후로 그는 매년 몇 달은 기류에서 살면서 모텔방이나 차 뒷자리, 야외나 식당에서 스케치를 하고 그림을 그렸다. 그는 도로변에서 빈방 있음, TV와 욕실 완비라는 네온 사인이 깜빡이는 곳에 마음이 끌렸다. 이런 곳의 객실에는 얇은 매트리스와 빳빳한 시트가 덮인 침대가 있었고 커다란 창문 밖으로는 주차장이나 단정하게 정리한 작은 잔디밭이 내다보였으며 주변에는 늦지막히 도착해 새벽에 길을 떠나는 수수께끼 같은 손님들이 있었고 접수대에는 지역의 볼거리를 안내하는 소책자들이 있었으며 조용한 복도에는 짐을 잔뜩 실은 청소용 수레가 세워져 있었다. 그의 그림들은 5가지 여행 장소에 대한 일관된 관심을 보여준다. 호텔, 도로와 주유소, 식당과 카페테리아, 기차에서 본 풍경, 기차 안과 열차의 모습. 여기서 중심 주제는 외로움이다. 호퍼는 또한 기차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는 풍경을 가로질러 가는 반쯤 빈 열차 안의 분위기에 마음이 끌렸다. 해야 할 일이 오직 생각뿐일 때에 정신은 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정신의 일부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생각도 쉬워진다. 모든 운송수단 가운데 생각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마 기차일 것이다. 열차 밖의 풍경은 안달이 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그러면서도 사물을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느리게 움직인다. 이 풍경을 통해 우리는 잠깐 사적인 영역들을 보고 영감을 얻기도 한다. 평야를 가로질러 여행하면서 나는 모처럼 아무런 억제 없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고 지필 중인 스탕달론에 대하여 생각하고 나의 두 친구 사이에 형성된 불신 관계에 대하여 생각한다. 내 정신이 어려운 관념에 부딪혀 텅 비어버릴 때마다 의식의 흐름은 창밖의 대상에 고정되어 몇 초 동안 그것을 따라간다.
그러다 보면 또 새로운 생각의 또아리가 형성되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술술 풀려나가곤 한다. 이렇게 몇 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꿈을 꾸다 보면 나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즉 우리에게 중요한 감정이나 관념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곳이 반드시 집은 아니다. 우리가 휴게소와 모텔에서 시를 발견한다면, 공항이나 열차에 끌린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 건축학적인 불안전함과 불편에도 불구하고 그 야한 색깔과 필요한 조명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립된 장소에서는 이미 터가 잡힌 일반적인 세상의 이기적인 편안함이나 습관이나 제약과는 다른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은연중에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 큰 챕터는 동기입니다. 이국적인 것에 대하여 장소는 암스테르담, 안내자는 귀스타브 플로베르입니다. 플러그 소켓, 욕실의 수도꼭지, 잼을 담는 병, 공항의 안내판은 디자이너가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심지어 그것을 만든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다. 사실 스위플 공항의 안내판을 만든 나라는 영국과는 아주 다른 나라인 것 같다. 나는 암스테르담에서 유르단 지구의 작은 호텔에 방을 잡고 카페에서 점심을 먹은 후 도시의 서쪽 구역으로 산책을 나갔다. 플로베르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국적인 것들은 낙타들이나 평화롭게 낚시를 하는 아랍인들이나 쉰 목소리 외침 주위에 모여 있었다. 현대의 암스테르담에서도 그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유사한 예들을 찾을 수 있었다. 건물은 묘한 흰색의 몰타르로 붙여놓은 길쭉한 연분홍 벽돌로 이루어져 있다. 거리에는 20세기 초에 지은 좁은 아파트 블록들이 길게 줄을 지어 서 있었다. 1층에는 커다란 창문들이 달려 있었고 집마다 밖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다. 거리의 시설들은 뭐랄까 민주적인 꾀지지함 같은 것을 과시하고 있었다. 겉을 화려하게 꾸민 건물은 없었다. 곧은 도로에는 군데군데 작은 공원들이 박혀 있어 이 도시를 계획한 사람들이 사회주의적인 전원 도시를 꿈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똑같은 아파트 건물들이 줄져서는 어떤 거리에서 나는 빨간 현관문 앞에 멈추어 섰다. 갑자기 그곳에서 내 남은 생을 보내고 싶다는 강렬한 갈망이 솟아올랐다. 머리 위에 2층에는 커다란 창이 3개 있었다. 커튼은 없었다. 벽은 흰색이었고 장식이라고는 파란색과 빨간색의 작은 점들로 덮인 커다란 그림 한 점뿐이었다. 벽을 향하고 있는 떡갈나무 책상, 커다란 책꽂이, 팔걸이 의자가 보였다. 이 공간을 내포한 삶을 가지고 싶었다. 자전거를 가지고 싶었다. 매일 저녁 빨간 현관문에 열쇠를 꽂고 돌리고 싶었다. 어스름역에 커튼 없는 창가에 서서 맞은편의 똑같은 아파트들을 바라보다가 호밀빵과 베이컨을 곁들인 콩스프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하얀 방에서 하얀 시트가 덮인 침대에 엎드려 책을 읽고 싶었다. 왜 다른 나라에서 현관문 같은 사소한 것에 유혹을 느낄까? 왜 전차가 있고 사람들이 집에 커튼을 달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떤 장소에 사랑을 느낄까? 내가 그 아파트 건물을 사랑하게 된 것은 그 건물이 수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국적이라는 말을 좀 더 일시적이고 사소한 맥락에서 생각한다면 외국에서 만나는 장소의 매력은 새로움과 변화라는 단순한 관념으로부터 나온다. 예를 들어 고향에는 말이 있을 만한 곳에 낙타가 있다거나 고향에는 기둥을 세운 아파트 건물이 있을 만한 곳에 장식이 없는 아파트 건물이 있다거나 그러나 좀 더 심오한 기쁨도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외국의 요소들이 새롭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나 신조에 좀 더 충실하게 들어맞기 때문에 귀중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것은 고향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고향에서 갈망했으나 얻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플로베르는 알렉산드리아에 상륙했던 날부터 이집트 삶의 시각적, 청각적 혼돈을 보았고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사공들은 소리를 지르고 누비아닌 짐꾼들은 손님을 부르고 상인들은 흥정을 하고 거기에 닭 잡는 소리, 채찍에 맞는 당나귀 소리, 신음을 토하는 낙타 소리까지.
플로베르는 이 거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야생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들리는 쉰 목소리, 웃음소리, 희느적 거린 듯한 하얀 가운, 두툼한 입술 사이로 번쩍이는 상아색 치아, 먼지가 덮인 발과 목걸이와 팔찌, 잠을 자다가 갑자기 베토벤 교향곡 한가운데로 끌려 들어온 느낌이다. 귀를 찢듯이 울부짖는 금관악기, 우르릉거리는 베이스, 한숨을 쉬는 플루트. 각각의 소리가 나를 움켜쥐려고 팔을 뻗는다. 나를 꼬집는다. 집중할수록 전체는 파악하기 힘들다. 워낙 당혹스러운 색깔들의 혼돈이라 우리의 가엾은 상상력은 계속되는 불꽃놀이를 맞이한 듯 눈이 부시다. 하얀 황새들이 빽빽한 첨탑, 햇빛을 받으며 늘어져 있는 테라스에 지친 노예들, 벽에 어른거리는 무화과 가지들, 거기에 귀에 총을 울려대는 낙타들, 말과 당나귀와 행상인들로 혼잡한 거리에서 매하고 우는 검은 염소들 무리. 플루베르는 풍요로운 아름다움을 좋아했다. 그는 자주색, 황금색, 청록색을 좋아했으며 따라서 이집트 건축의 색깔들을 반겼다. 플로베르가 이집트의 수대에 도착하고 나서 몇 달이 지났을 때였다. 어제 우리는 카이로에서 최고로 꼽히는 카페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있는 동안에 안에서 당나귀는 똥을 누고 한 신사는 구석에서 오줌을 누었네. 아무도 그런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지. 플로베르의 눈으로 볼 때도 뭐라고 하지 않는 것이 옳았다. 플로베르 철학의 핵심은 인간은 영적인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오줌 누고 똥 누는 피조물이라는 믿음. 이런 솔직한 생각도 우리의 세계관에 합해져야 한다는 믿음이었다. 또 플로베르는 카이로에서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가장 훌륭한 것은 낙타입니다. 당나귀처럼 비틀거리고 백조처럼 목을 흔드는 이 묘한 짐승은 앞만 봐도 물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집트를 떠나고 나서 몇 달 뒤 가족의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나라에서 자신이 가장 감명받았던 것들을 나열했다. 피라미드, 카르나크 신전, 왕들의 골짜기, 카이로의 무이면명, 하산 엘 빌베스라는 이름의 화가. 그러나 내가 진짜로 좋아했던 것은 낙타이지요. 이 우울한 짐승처럼 독특한 우아함을 지닌 생물은 본 적이 없습니다. 낙타들이 병사들처럼 한 줄로 서서 지평선을 가로질러 나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셔야 합니다. 타조처럼 고개를 쭉 빼고 끝도 없이 가지요. 끝도 없이. 플로베르와 이집트의 평생에 걸친 관계를 보면 우리도 어떤 나라에 느끼는 매력을 심화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 플로베르는 사춘기 이후로 자신이 프랑스인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 나라와 이 나라 사람들에 대한 그의 충고는 너무 강렬하여 그는 자신이 프랑스 국민이라는 사실을 조롱하기까지 했다. 그는 국적을 부여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다. 출생지나 선조를 따지지 말고 자신이 매력을 느끼는 장소를 따지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따금씩 자신이 사실 여자이고 낙타이고 곰이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름다운 곰을 사고 싶다. 곰을 그린 그림 말이다. 그것을 액자에 넣어 내 침실에 걸어두고 싶다. 그리고 나의 도덕적 경향과 사회적 습관을 보여주기 위해 그 밑에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초상이라고 적어두고 싶다. 또 이런 말도 했다. 나는 바람에 실려 저 진흙의 땅에 이식된 것 같다. 나는 다른 곳에서 태어난 것이 틀림없다. 나에게는 전부터 향기가 나는 해안과 파란 바다에 대한 기억이나 직관 같은 것이 있었다. 나는 코찬 차이나의 황제가 되어 30m 길이의 파이프를 피우고 6,000명의 부인과 1,400명의 미동을 거느리고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자의 머리를 자를 언월도를 휘두르고 누미디아의 말을 타고 대리석 수영장에서 헤엄을 치려고 태어났다. 그의 표현 중 바람에 실려 이식되었다는 믿음은 나이가 들면서 좀 더 합리적인 표현으로 되풀이된다. 플로베르는 이집트에서 돌아오자 루이스 콜레에게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 이론을 설명하려 했다. 지도에 어떤 땅덩어리에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선을 그어놓고 그것을 다른 땅과 구분하는 조국의 관념, 그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조국은 내가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즉 내가 꿈을 꾸게 해주는 나라이고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나라입니다. 또 그가 쓴 편지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나는 고대인이 아니듯이 현대인도 아니고 중국인이 아니듯이 프랑스인도 아닙니다. 조국이라는 관념, 즉 지도 위에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땅덩어리에 살면서 녹색이나 검은색으로 표시한 땅들은 미워하라는 요구. 이것은 늘 나에게 편협해 보였으며 맹목적이고 매우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모든 것, 기린이나 악어와 영혼의 형제입니다. 프로벨의 이 말을 들으니 여행하면서 나도 내 조국이었으면 하는 그런 나라를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소크라테스는 어디 출신이냐는 질문을 받자 아테네라고 하지 않고 세계라고 대답했다. 그가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알았다면 그는 아마 지구라고 대답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알랭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 아직 갈 길이 멀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오늘 녹음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챕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긴 녹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